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허석문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26 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 경향 및 유형 제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세 가지 과목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수학, 두 번째 수학 1, 세 번째 수학 2, 이 세 개의 과목에서 출제가 됩니다. 다른 여타 선택 과목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 수리형은 100분의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학에서만 3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각 수학 문제는 소문항 2개에서부터 4개 사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술 시험은 논술 100%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논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은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수리 논술, 둘째, 공교육 기반형, 셋째,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첫 번째 수리 논술. 앞서 설명드렸듯이 성균관대학교 논술 수리형은 오로지 수학 분야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수학 문제 3개, 그리고 각 문제당 소문항 2개에서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공교육 기반형. 성균관대학교 논술 수리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가 됩니다. 반드시 교과서 기반으로 출제가 되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 과정 중심 평가. 성균관대학교 논술 수리형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는 다르게 마지막 답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얼마나 학생이 충실히 서술하였냐가 주요 채점 포인트입니다. 수학 개념 유도 가능성, 그리고 수학 개념 이해도,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 답안을 도출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그리고 해설 및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논술 수리형을 치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시문의 활용입니다. 수학 3개의 문제 앞에 모두 제시문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제시문에는 학생 여러분들이 쓰게 될 핵심 개념 그리고 핵심 용어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시 이러한 개념과 용어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논리적 전개. 학생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구어체는 웬만하면 지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의 답안의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근거와 이유를 적절히 제시해 주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핵심 용어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서술하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수리 계산. 학생 여러분들의 최종 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계산 과정을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 사용되는 모든 계산의 수치를 정확하게 기술하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안배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요점을 메모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그 안에서 글쓰기를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야지 학생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을 볼 때 답안 작성 시간을 안배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리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학생 여러분들의 답안을 답안지 범위 안에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답안지 범위 밖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의 답안은 채점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6 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 위주 전형에서 몇 가지 변경사항 그리고 주요사항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논술 위주 전형 분리 선발입니다. 2026 학년도 논술은 언어형 그리고 수리형 이 2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이 2가지 전형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이과 통합교육에 따른 수험생 선택의 폭 확대의 일환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언어형 그리고 수리형 이 2가지 전형 중 한 가지만 지원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대다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학계열을 보시면 언어형의 10명, 수리형의 45명을 선발을 합니다. 따라서 언어형, 수리형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지원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공학계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모의 논술 수리형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번 문제, 등차 수열과 로그의 활용으로부터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지, 등차 수열의 합과 로그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1번 문제 제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제시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제시문 1에는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 2에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문 3이 중요한데요. 제시문 3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실수로 이루어진 집합 A, 이제 집합 A의 원소를 A1, A2, 그리고 AK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SA라는 것을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의 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 SA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쭉 더해 나가서 AK까지 더한 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 P에 대해 집합 A를 1과 P, 다시 말해 P의 약수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SA는 P 더하기 1이 됩니다. 이제 소문항 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3에서 집합 A를 자연수 2의 2025제곱의 약수에 로그 2를 취한 값들의 집합이라 하자. 이때 SA의 값을 소인수 분해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자, 먼저 자연수 2의 2025제곱의 약수는 2의 0제곱, 다시 말해 1, 그리고 2의 1제곱 2, 2의 2제곱 4,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2의 2025제곱까지 이렇게 2026개의 약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로그 2를 취했다고 하였으니까 집합 A는 0부터 2025까지 2026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SA는 이러한 2026개의 정수의 합이므로 앞서 나온 제시문 1의 공식으로부터 2025 곱하기 2026 나누기 2가 되고요. 이를 소인수 분해하면 3의 4제곱 곱하기 5의 2제곱 곱하기 1013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소문항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3에서 집합 A를 자연수 10의 2025제곱의 약수에 이번에는 로그 10을 취한 값들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SA의 값이 자연수임을 보이고 그 수를 소인수 분해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자연수 10의 2025제곱의 약수를 살펴보면 그러한 수들은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이 약수의 로그 10을 취한 값, 다시 말해 로그 10의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의 형태가 바로 집합 A의 원소가 되고요. 여기에 A와 B는 0과 2025 사이의 종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SA의 값은 이러한 형태의 수들의 합이 되고요. 그 다음 로그의 성질로부터 이러한 약수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 제곱의 형태를 가지는 약수들을 모두 곱한 다음 그 곱에 로그 10을 취한 것과 같게 됩니다. 자, 이제 고정된 A는 0과 2025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했죠. 이 고정된 A에 대해 2의 A제곱에 의해서 나눠지지만 2의 A 더하기 1 제곱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는 약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수는 2의 A 제곱에다가 1, 5, 5의 제곱 혹은 5의 2025 제곱을 곱한 형태를 띠게 되고요. 이러한 약수들의 개수는 모두 2026개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정된 B에 대해 2의 B제곱에 의해 나눠지지만 2의 B 더하기 1제곱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는 약수는 모두
마찬가지로 2026개입니다. 따라서 SA의 값을 구해보면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만약 A가 0일 때를 보게 되면은 2의 0이라는 약수가 모두 2026번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 수들을 모두 곱한 것은 2의 0 곱하기 2026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가 1이라고 하면 2에 의해서 나눠지지만 4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는 약수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고 이러한 약수의 개수는 2026개이므로 거기에 해당하는 2를 모두 곱하면 2의 1 곱하기 2026 제곱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의 a제곱을 모두 곱하고 거기에 더해서 5의 b제곱을 모두 곱한 값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여기에 로그 10을 취한 것이 바로 SA의 값이 되게 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2026 곱하기 2분의 2025 곱하기 2026이 되고요. 이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2제곱 곱하기 1013의 제곱이 됩니다. 네, 소문항 3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3에서 집합 A를 자연수 10의 2025 제곱의 약수에 로그 10을 취한 다음 여기까지는 똑같죠? 이제 약수가 짝수이면 플러스 1을 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약수가 만약 홀수이면 마이너스 1을 곱한 값들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SA 빼기 2025 곱하기 2026 곱하기 로그 10의 2의 값이 자연수임을 보이고 그 수를 소인수 분해한 뒤 그 이유를 논하시오입니다. 자, 먼저 이 집합 A를 두 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 A1을 생각할 텐데요. 집합 A1을 10의 2025의 짝수인 약수에 로그 10을 취한 수들의 집합이라고 하고요. 집합 A2를 10의 2025의 홀수인 약수에 마이너스 로그 10을 취한 수들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로부터 A는 A1과 A2의 합집합이 되고요. SA의 값은 SA1의 값에 SA2의 값을 더한 값과 같다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자, 이제 집합 A1의 원소를 살펴보면 집합 A1은 짝수인 약수에 대한 집합이므로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B에는 별다른 조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A와 B에 대해서 로그 10의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2번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SA1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 A2의 원소는 홀수라고 하였으므로 A의 값은 0이어야 되고요. B의 값에는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정수,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임의의 정수 B에 대해서 로그 10의 5의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인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S의 A2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이런 5의 어떤 거듭제곱의 꼴로 표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SA의 값을 살펴보겠는데요. SA의 값은 SA1과 SA2의 값의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은 앞서 구한 결과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이런 식을 얻게 되고요. 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에다가 로그 10의 2의 2025 곱하기 2026 제곱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로그 10의 2의 2025 곱하기 2026 제곱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2025 곱하기 2026 곱하기 로그 10의 2와 같으므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2024 곱하기 2025 곱하기 2026 나누기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2제곱 곱하기 11 곱하기 23
곱하기 101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학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2번 문제는 도함수의 활용, 호도법,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삼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고요. 두 번째, 도함수를 활용하여 문제에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도법과 삼각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에 주어진 호의 길이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소문항 1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2의 제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좌표 평면 위에 4점 A 0,0, B 0,-9, C 17,-9, D 20,0 이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생각합니다. A, B, C, D. 여기에 A를 0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은 수라고 하고요. B를 0보다 크고 17보다 작거나 같은 수라고 할 때 선분 A, B에 놓인 한 점을 F, X좌표는 0이고요. 마찬가지로 Y좌표는 A 빼기 9. 선분 BC 위에 놓인 한 점 G를 X좌표는 B, Y좌표는 마이너스 9로 잡습니다. 이때 선분 A, D에 놓인 한 점을 H, 이 점 H의 X좌표를 B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선분 FG를 접는 손으로 해서 이 종이를 안쪽으로 접어서 B를 이동을 시킵니다. 이때 점 B가 이동한 점을 E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6이고 B가 13일 때 제시된 상황은 이와 같은 그림으로 표시가 됩니다. 소문항 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에 주어진 점 A, B, D, E, F, G, H와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점 E가 선분 AD 위의 점이라고 하자. 이 사각형 종이를 선분 FG를 따라서 접었을 때 B가 이동하게 된 점 E는 반드시 AD, 선분 AD 위에 놓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문항 1번에서는 점 E가 선분 AD 위의 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사각형 ABGH의 넓이를 4개의 삼각형 AFE, EGH, EFG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하고 이를 이용해서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자, 먼저 삼각형 FBG와 삼각형 FEG는 서로 합동이므로 사각형 ABGH의 넓이를 4개의 삼각형 AFE, EGH, FBG, EFG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ABGH의 넓이는 9 곱하기 B와 같고요. 4개의 삼각형 FBG, AFE, EGH 여기서 FBG의 넓이는 삼각형 EFG의 넓이와 같으므로 삼각형 FBG의 넓이에 곱하기 2를 합니다. 여기서 삼각형 FBG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와 같고요. 삼각형 AFE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9 빼기 A 곱하기 AE의 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형 EGH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선분 EH의 길이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2 곱하기 2분의 1 AB는 AB와 같고요. 여기에 2분의 1 곱하기 V, 2분의 1 곱하기 9 그리고 여기에 2분의 1 곱하기 9가 동일한 항이기 때문에 이를 두 개를 묶어주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AE 더하기 EH 그리고 나머지 항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선분 AE의 길이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선분 AE의 길이와 선분 EH의 길이의 합은 B와 같으므로 오른쪽 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선분 E의 선분 AE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빼기 9 빼기 A제곱 이라는 것을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9 곱하기 B는 AB 더하기 2분의 9B 빼기 2분의 A 곱하기 루트 9 곱하기 2A 빼기 9라는 등식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삼각형 AEF는 빗변의 길이가
EF는 A이고 AF는 9 빼기 A인 직각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A는 부등식,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2A 빼기 9는 양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구한 9 곱하기 B는 이러한 식, 이 식으로부터 B를 A에 관해서 풀면 B는 3A 나누기 루트 2A 빼기 9라는 식을 얻게 되고요. 여기서 이 식은 앞서 설명드렸던 2A 빼기 9가 양수라는 이 관찰로부터 올바른 식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에 주어진 점 A, D, E, F에 대하여 점 E가 선분 A, D 위의 점일 때 삼각형 A, E, F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A는 부등식,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A와 B는 문제 소문항 1에서 구한 조건, 다시 말해서 B는 3A 나누기 루트 2A 빼기 9, 이 숫자가 1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함수 F를 새롭게 정의할 텐데요. 함수 FA는 삼각형 AEF의 넓이의 제곱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FA는 제곱이라고 했으므로 4분의 1 곱하기 9 빼기 A의 제곱 곱하기 A 제곱 빼기 9 빼기 A의 제곱과 같고, 이를 정리하면 4분의 9 곱하기 9 빼기 A의 제곱 곱하기 2A 빼기 9라는 A에 대한 3차 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FA의 최대값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이 FA의 그 값을 조사해서 FA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FA의 도함수 F'A는 계산한 뒤 정리하면 2분의 9 곱하기 9 빼기 A 곱하기 18 빼기 3A와 같고, 따라서 A가 6일 때 극대값 F6을 계산하면 4분의 243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A가 6일 때 함수 FA는 극대값 F6 4분의 243을 갖게 되는데요. 이는 위에서 구한 조건으로부터 B가 6 곱하기 루트 3이라는 걸 얻게 되고요. 따라서 A, B, 다시 말해 6, 6 루트 3이라는 점이 B가 1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A의 조건 2분의 9보다 크고 9보다 작다라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FA, 함수 FA의 증감을 살펴보면 극대값 F6이 최대값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삼각형 AEF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 F의 6 값에 루트를 취한 9 곱하기 루트 3 나누기 2라는 값이 최대값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소문항 3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에 주어진 실수 A에 대하여 각 θ를 탄젠트 θ는 A분의 17이 성립하는 예각으로 두겠습니다. 또한 제시문에 주어진 점 BC, EFG에 대해서 점 F를 고정하고 점 G가 점 루트 3분의 A, 마이너스 9를 출발해서 선분 BC를 따라 점 C까지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점 E가 그리는 곡선의 길이를 θ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점 G0과 점 G1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점 G0은 좌표가 루트 3분의 A, 마이너스 9가 되는 점이라고 하고요. G1을 점 C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G가 G0일 때 점 1을 E0로 표시를 하고요. G가 G1일 때 점 1을 E1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G0이 있고요. 여기 G1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 G는 G0에서 출발해서 선분 BC를 따라서 점 C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점 G가 G0일 때 B가 이동해서 얻어지는 점 E는 E0이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다시 말해 점 G의 좌표에 대한 정보로부터 각 G0, FE0, 점 G0, FE0 혹은 각 B, F, G0은 30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E1, F, G1은 θ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하는 것이 여기 FB, 선분 FB의 길이는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선분 Fe0과 그리고 선분 Fe1은 모두 이 선분 FB를 접어서 나오는 선분들입니다. 그런데 FB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으므로 선분 FE1 그리고 선분 FE0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 선분 F2의 길이는 항상 변함없이 일정합니다. 다시 말해 점 E는 중심을 F로 하는 어떤 특정한 원 위에 놓여 있는 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 G가 점 G0을 출발해서 선분 BC를 따라 점 G1까지 움직일 때 점 E가 그리는 곡선은 중심이 F이고 반지름이 A인 원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삼각형 EFG는 삼각형 BFG와 서로 합동인 직각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점 G가 점 G0일 때 BG0의 길이는 E0, G0 선분의 길이와 같고요. 이는 루트 3분의 A입니다. 또한 삼각형 E0FG0은 E0F 선분의 길이는 A, E0G0 선분의 길이는 루트 3분의 A인 직각 삼각형이고 각 E0FB는 3분의 파이입니다. 한편 G가 G1일 때 삼각형 E1FG1에서 선분 E1F의 길이는 A, 선분 E1G1의 길이는 17인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때 각 E1FG1의 탄젠트 값은 A분의 17이라고 하였으므로 각 E1FG1은 θ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각 E1FB의 크기는 2 곱하기 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 E가 될 수 있는 점들의 집합이 이루는 호에 대한 중심각은 2 곱하기 θ 빼기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선분 EF의 길이는 A 그리고 A는 탄젠트 θ분의 17과 같으므로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 따라서 탄젠트 θ분의 17 곱하기 2θ 빼기 3분의 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수학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3번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증가와 감소,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정적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내분점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적분을 이용해서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고요. 두 번째,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시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제시문이 주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다뤄진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내분점의 좌표에 대한 공식이고요. 두 번째 제시문은 정적분의 계산과 관련된 공식입니다. 마지막 제시문 3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위에 두 점 P1, P2를 잇는 선분 P1, P2를 생각하고 여기서 P1의 좌표는 x1, y1 그리고 P2의 좌표는 x2, y2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m이라 하자. 단 x1의 값은 x2의 값보다 작다입니다. 네, 소문항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3에서 m은 1, n은 2이고 선분 P1, P2의 길이는 루트 6이라고 하자. 점 m이 y축 위의 점일 때 선분 P1, P2와 이참수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자, 먼저 점 P1의 좌표를 마이너스 t, t제곱이라고 하면 점 P2의 좌표는 2t 곱하기 4t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3에서 m은 1, n은 2이고 선분 P1, P2의 길이는 3루트 6이라고 하자. 점 m이 y축 위의 점일 때 선분 P1, P2와 이참수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점 P1의 좌표를 마이너스 t, t제곱이라고 하면 점 P2의 좌표는 2t, 4t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선분 P1, P2의 길이가 3루트 6과 같다라는 것으로부터 4차 방정식 9t제곱 더하기 9t의
4제곱은 54와 같다라는 걸 얻게 되고요. 이를 인수분해하면 t제곱 빼기 2 곱하기 t제곱 더하기 3은 0을 얻게 돼서 t제곱은 2 혹은 마이너스 3, 그런데 t제곱은 양의 값을 가져야 하므로 t제곱은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t는 루트 2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로부터 문제에서 주어진 두 점 P1과 P2의 좌표는 각각 마이너스 루트 2, 2 그리고 2 루트 2, 8 이라는 걸 얻게 되고요. 따라서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2 곱하기 x 더하기 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에서 요구하는 도형의 넓이는 정적분 루트 2x 더하기 4 빼기 x제곱을 마이너스 루트 2부터 2 루트 2까지 취한 값을 계산하면 9 루트 2가 되고요. 이 9 루트 2가 바로 도형의 넓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문항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3에서 점 M의 좌표가 1,2라고 하자 직선 P1, P2의 기울기가 K, 그리고 이 K의 값이 0부터 2분의 1까지일 때 M분의 N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K의 값이 0부터 2분의 1까지 변한다고 했으니까 K가 0 혹은 K가 2분의 1일 때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가 0일 때 P1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2, P2의 좌표는 루트 2,2라는 사실을 쉽게 얻을 수 있고요. 이로부터 n분의 n의 값은 루트 2 더하기 1분의 루트 2 빼기 1, 이를 정리하면 3 빼기 2 루트 2 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K가 2분의 1일 때는 P1의 좌표는 마이너스 1,1, P2의 좌표는 2분의 3, 4분의 9. 따라서 이로부터 n분의 n의 값이 4분의 1과 같다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학생들이 n분의 n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3 빼기 2 루트 2부터 4분의 1까지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P, P의 좌표를 x, x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분 PM의 길이의 제곱을 함수 fx라고 두게 되면은 함수 fx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를 정리하면 x의 4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5 라는 x에 대한 4차식으로 주어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미분하면 f'x는 2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2x제곱 빼기 2x 빼기 1이 되고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는 이로부터 마이너스 1, 2분의 1 빼기 루트 3, 2분의 1 더하기 루트 3, 이 세 개의 해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 fx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에서는 감소하고요. 닫힌 구간 루트 2, 2분의 3 에서는 증가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로부터 비율 n분의 n의 값은 3 빼기 2 루트 2부터 4분의 1까지 쭉 증가하게 됨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n분의 n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재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소문항 3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3에서 x2 빼기 x1의 값은 1과 같고요. x1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입니다. 이때 선분 P1, P2 위의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선분 P1, P2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 M의 좌표는 X좌표는 2분의 X1 더하기 X2, Y좌표는 2분의 X1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임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이 X좌표 2분의 X1 더하기 X2를 A라고 두면 Y좌표 2분의 X1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4분의 1과 같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점 M은 2차 곡선 Y는 X제곱 더하기 4분의 1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역으로 2차 곡선 y는 x제곱 더하기 4분의 1 위에 한 점 a, a제곱 더하기 4분의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ax 빼기 a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되고요. 접선과 곡선 y는 x제곱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x1과 x2는 x제곱은
y는 2ax 빼기 a제곱 더하기 4분의 1. 이 x제곱은 2ax 빼기 a제곱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므로 x2 빼기 x1은 1이라는 식을 x2 빼기 x1은 1이라는 등식이 성립함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문제에 주어진 선분 P1, P2는 2차 곡선 y는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접선의 일부가 됩니다. 자, 이제 x1이 1일 때 직선 P1, P2의 방정식은 y는 3x 빼기 2이고요. 점 M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5이므로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세 개의 정적분의 값의 합과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정적분 세 개의 값을 각각 구한 다음 모두 더하면 24분의 13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허석문 교수입니다. 성균관대 수리논술 계열로 합격한 공학계열 25학번 조준형입니다. 오늘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안내하고 모의 논술 해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과 제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균관대 논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 수료형의 최우선 목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변별력 있게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논술에서도 꾸준하고 철저하게 지켜온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문제 출제 시 일선 교과서들을 모두 비치하고 교과서를 바탕으로만 문제가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해당 문제들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 수료형은 수학 분야에서만 총 3문제가 출제됩니다. 각 문제는 소문항 2개에서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단,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변별력을 위해서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집니다.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준영 학생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좋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눈이 막 빛나거든요. 그런데 수학 공부를 좋아한다고 해서 논술 전형에 모든 학생이 다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준영 학생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논술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수학 풀이를 알려줬던 게 특히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풀이를 설명해 주다 보니 제 풀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해야 설명이 가능했고, 제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수리 논술에 있어서도 강점이 된 것 같습니다. 논술 수료형의 핵심인 것 같아요. 답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얼마나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느냐가 이 논술의 평가 항목이거든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논술 준비에 특별히 도움이 되었던 그런 준비가 혹시 있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 4월쯤부터 논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가지 공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논술 기출문제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릴 때까지 잡고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었던 학기 초반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수학 실력을 기르는 데 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방법은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사용한 방법인데요. 논술 문제 해설을 그대로 따라 써보거나 중요한 포인트만 요약해서 써보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해설에 가까운 정답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조준영 학생이 말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논술에 과거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위주로 문제를 분석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논술을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학을 공부한다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술 문제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교수님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엄선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울 게 많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논술 공부도 해야 되고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신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적절히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이제 우리 조준영 학생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고3의 본질은 수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술이 수능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논술 공부가 수능 수학에 도움이 되고 또 반대로 수능도 논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논술 공부에도 시간을 투자했고요. 또 수학 실력을 기른다는 생각에서 학교 수업도 충실히 들으면서 내신과 수능 모두 성실하게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또 수학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신을 챙기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출제위원으로서 논술에서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그 성균관 대학교의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 다른 뭐 시험들 예를 들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수학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과 난이도를 비교해 보면 성균관 대학교 기출 문제가 특별히 더 어렵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수학 능력 시험은 최종 답만 맞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논술 문제는 답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적절히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으면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최종 답은 틀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적절히 서술을 한 경우에는 충분히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간단 명료하게 충분히 그리고 적절히 서술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평상시에 친구들한테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까지 논술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논술 시험은 그 시험을 치는 당사자인 학생에게는 엄청 떨리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조준영 학생이 보기에 논술 시험 당일 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도움이 될까요? 시험 직전까지 최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보고 싶다는 마음에 작년 기출 문제랑 오답 노트를 챙겨가서 끝까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많이 했던 실수들을 시험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고요. 시험 전체 운영에 있어서 앞 문제에서 해설을 너무 자세하게 쓰다가 시간 분배를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에 공부하던 자세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친다면 긴장하지 않고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논술 전형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게 바뀌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026학년도 논술 전형은 언어형 그리고 수리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교육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해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두 전형의 학생들이 모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언어형, 수리형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지원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대다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도 올해부터 논술 방침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처럼 자신이 잘하는 논술 전형을 선택해서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으니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작년에 모의논술 봤나요? 네, 저 모의논술을 보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모의논술을 볼 사람들을 한 교실에 모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을 함께 봤었어요. 시험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모의논술이 논술 시험의 방향성을 많이 알려주어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의논술을 학교에서 응시하실 기회가 있다면 꼭 응시하셔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수험생으로 입시를 준비하며 많은 공부량과 막연한 불안에 힘들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든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여러분은 꿈과 목표를 이루며 사는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뿌듯하고 후회 없는 순간으로 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항상 떨리고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항상 어려운 것이지요. 부디 학생 여러분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학생 여러분들의 실력만큼 실력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좋은 성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시험 잘 준비하고 잘 보셔서 2026학년도에 성균관대학교 교정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화이팅!